안녕하세요.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두 가지 원칙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목표에 집중하라. 요구가 아닌 욕구에 집중하라. 생각보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미팅을 할 때 또렷한 목표 없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뚜렷하고 수치화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나의 목표된 제안에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행동까지, 내가 원하는 행동까지 이어지게끔 어떤 방식으로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버드 로스쿨에서는 협상학을 7가지 원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겉으로 서로가 표현하는 부분을 포지션, 즉 요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서로가 충족되어지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니즈를 우리는 인터레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욕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만이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상호성의 원칙이 저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습관적인 대화의 패턴, 그 다음에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할 때 내가 너무 대화를 항상 지배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신다면 오히려 내가 초반에 어떤 질문들을 상대방에 던져서 적절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적 만족감까지 줄 수 있을 것인가. 안녕하세요.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2가지 원칙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에 집중하라. 두 번째는 요구가 아닌 욕구에 집중하라. 이 2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협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상을 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나? 내가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다. 과연 내가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목표입니다. 왜 나는 영어부터 배웠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10년간 일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대표를 역임했던 도키 다에스케라는 대표님께서 지은 책인데요. 셀즈와 관련돼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 중에 한 개입니다. 이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도키 다에스케가 미팅에 나가는 셀즈 직원들에게 항상 물어봤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미팅의 목표는 무엇인가? 였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미팅을 할 때 또렷한 목표 없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미팅이 있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미팅이 너무 많습니다. 그 수많은 미팅 속에서 매번 또렷한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중요한 협상을 할 때도 생각보다 우리는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을 하지 않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 매매 협상을 한다. 내가 아파트를 내놨는데 주말에 매수인이 나타나서 아파트를 보러 온다고 합니다. 보고 나서 마음에 든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우에 본인이 얼마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또렷하게 수치화된 목표를 가지지 않고 협상에 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최대한 한번 비싸게 받아봐야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수치화를 시킨다면 내가 한 7억 정도 받으면 만족하겠다. 이 정도 차원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목표와 관련돼서 목표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내가 더 뚜렷한 수치화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뚜렷하고 수치화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상을 할 때 목표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하게 수치화시킬 수 없으면 목표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조금만 강하게 나오면 본인이 계속 밀려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목표와 관련된 방법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목표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두 가지 기준점은 명확하게 수치화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기준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 기준점은 거래 성사 지점입니다. 즉 내가 기분 좋게 사인할 수 있는 지점은 어떤 지점인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내가 7억 원이면 난 기분 좋게 사인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 부분이 좀 취약한데요. 내가 상대방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을 때 좀 양보를 해준다고 했을 때 내가 양보를 해줄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어떤 지점인가? 이 두 가지 기준점만큼은 명확하게 수치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파트 매매 협상을 예를 들었었는데 내가 7억 원이면 기분 좋게 사인하겠다. 근데 내가 취득가액, 양도세, 부동산 복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6억 7천만 원 미만이면 나는 오히려 안 파는 것이 낫다. 이렇게 거래 결렬 지점까지 여러분들께서 세팅을 해주셔야 그래야 수치화된 목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점이 명확하게 수치화되면 기본적으로 목표가 3단계로 분리가 되죠. 첫 번째 거래 성사 지점, 두 번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래 결렬 지점, 중간에는 판단을 유보해 두는 지점입니다. 이 판단 유보 지점 정도에 걸린다면 기본적으로 6억 7천에서 7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한 발짝 뒤로 스텝백을 해서 공인중개사랑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근데 이 판단 유보 지점 이하로 거래 결렬 지점 밑으로 떨어지면 이때는 본인이 이 정도 선이면 오히려 딜을 결렬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오히려 딜을 결렬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협상을 할 때 여러분들 목표를 가장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목표는 반드시 수치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수치화시킬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지점만큼은 명확하게 수치화되어야만 이렇게 3등분으로 협상 목표가 분류가 된다. 이 분류된 목표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했을 때 조금 더 단단하게 치밀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협상 시 목표 달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전략적으로 파고들어 본다면 한 몇 가지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어떻게 수치화시킬 것인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나 혼자 궁극의 의사결정권자로서 협상을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팀 내부적으로도 또 의사결정권자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목표를 어떻게 팀 내부에 뚜렷하게 인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과연 어떤 준비를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가. 네 번째, 목표 달성 실패 시에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인가. 다섯 번째, 목표와 관련된 특히 목표가 흔들릴 때 궁극적인 의사결정 과연 누가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 내부적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단단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뚜렷한 목표가 없이 협상에 임하는 자들은 스스로와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강하게 푸시를 하면 본인이 어디까지 물러나야 될지 모르고 계속적으로 밀려나가는 본인을 발견했다면 이것은 목표 자체가 불분명했을 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스텝백을 하고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와튼 스쿨의 스튜어트 다이몬드 교수가 지은 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80만 부 이상이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였죠. 원 제목은 Getting More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협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 몸짓 하나까지도 오로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되어야 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협상은 철저하게 목표 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그래서 협상 초반에 반드시 여러분들 목표에 대해서 뚜렷하게 수치화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련하게 협상에 접근을 한번 해보시려면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내가 이 목표를 제시했을 때의 상대방에 대한 반응까지 미리 예상을 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 지점을 제안을 했을 때 상대방이 예상되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yes를 하는 케이스, 두 번째는 상대방이 no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케이스, 세 번째는 상대방이 maybe라고 하면서 조금 말끝을 흐리면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그런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가장 많은 케이스가 yes다, no다 이렇게 뚜렷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좀 애매모호하게 maybe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비즈니스적인 내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거기서 즉답을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쯤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해서 슬며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이 maybe라는 대답의 함정은 이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완곡한 거절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maybe라는 말이 완곡한 거절로 이어지기 전에 중간에 적절하게 시간적으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메일로 회신을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회신이 안 오면 제가 수요일 오후 정도에 한번 본부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내가 maybe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절을 할 수 없겠구나.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회신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적절하게 시간적 압박을 주면서 상대방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케이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이 단번에 거절을 한다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그죠?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절 사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상대방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보완 자료를 전달 드립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정을 촉구하는 그런 방식도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목표를 제안을 했을 때 상대방이 yes다, 긍정적인 반응을 이야기를 한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할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의 이 긍정적인 답변이 궁극적으로 행동까지, 내가 원하는 행동까지 이어지게끔 어떤 방식으로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각 업계별로 이런 고객들의 그리고 협상 상대방의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궁극적인 행동으로까지 이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열한 고민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예를 한번 들어보면 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보여줬는데 고객이 마음에 들어요. 보통 어떻게 접근할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고객님, 오늘 오후 6시에도 신혼부부가 한 팀이 보러 오기로 했고 내일 오전에도 약속이 잡혀 있는데 이 물건은 생각보다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가계약금을 걸어두시죠. 라는 식으로 해서 가계약금을 거는 행위를 재빠르게 유도를 합니다. 이 행동을, 첫 번째 행동을 이끄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행동을 이끄는 순간, 가계약금을 거는 순간 우리의 심리적 상태는 완전히 설득되는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이와 반하는 행동을 하기 힘들어지면서 스스로 이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 역시 나는 부동산 감이 있어.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 참 잘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걸지 않았다면 곧바로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음 네이버 부동산을 또 서칭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긍정적인 답변 이후에 빠르게 행동을 이끌 것인가가 설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의 선행된 신념과 언행 태도가 후행되는 신념, 언행 태도와 충돌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빠르게 첫 번째 행동을 이끌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원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법률적으로 보면 가계약금을 거는 이 100만 원을 거는 이 행위는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 100만 원만 포기를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행동을 이끄는 순간 그 10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그에 반하는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기가 지극히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사러 아니면 중고차를 사러 갈 때도 가장 먼저 딜러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이죠? 일단 시승을 먼저 해보게 합니다. 그러면 시승 차량은 보통은 시승을 하는 시간 동안 한 10분 정도 시간 동안에 시승 차량이 생각보다 좋거든요. 풀옵션에 본인이 자동차를 타는 차보다 더 좋은 차량입니다. 그죠? 그 차량을 타는 과정에서 사실 긍정적인 답변들을 계속 이끌어냅니다. 핸들링 어떠세요? 자율주행 모드 어떠세요? 요즘 스포츠 모드가 새로 나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빠르게 이 인지부조화를 활용을 해서 선행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이끌어내죠? 지금 이 차가 이번에 워낙 잘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한 10만 원 정도만 가계약금을 걸어두시면 제가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게끔 어레인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행된 행동을 이끈다는 것이죠. 핵심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막연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끌 것인지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뉴욕대학교에서 1975년도에 비치 세프트 스터디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해변에 값비싼 라디오를 배치를 해두고 그룹 A의 20명과 그룹 B의 20명에게 각각 다른 대화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동일한데 그룹 A의 20명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내 라디오인데요. 제가 잠시 좀 다녀올 동안에 이 라디오를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그룹 A의 20명은 대부분 제가 지켜봐 드릴게요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에서
그룹 B의 20명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제 라디오인데요. 제가 잠시 좀 다녀오겠습니다. 점점점 말끝을 흐렸습니다. 당연히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라디오를 좀 지켜봐 달라는 암시가 포함되어 있지만 명시적으로 상대방이 지켜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죠? 모든 상황은 동일한데 그룹 A의 20명의 사람들은 본인 입으로 스스로 네, 제가 그 라디오를 지켜봐 드릴게요 라는 대답을 했고 그룹 B의 20명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이죠. 실험 목적상 주인이 해변 밖으로 나갔고요. 밖으로 나간 동안에 도둑이 나타나서 이 라디오를 짚고 유유히 사라질 때 그룹 A의 20명과 그룹 B의 20명 각각 몇 명이 그 도둑을 쫓아갔을까와 관련된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몇 명 정도 그룹 A 사람들 중에 쫓아가고 몇 명 정도는 그대로 쫓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으며 그룹 B는 몇 명이 쫓아갔을까요?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죠? 이 상황에서 그룹 A의 사람들은 20명 중에 19명이 쫓아갑니다. 그룹 B의 사람들은 20명 중에 불과 4명밖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인지 부조화가 작동하는 것이죠. 그룹 A의 사람들 20명은 본인이 Yes, I will 이라고 해서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선행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말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켜주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크게 겪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룹 B는 어떤가요? 본인이 지켜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명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쫓아간 4명만이 아주 용감한 4명이고요. 나머지 16명은 비난할 수 없는 그런 16명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이 작은 행동을 이끌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이야기만 하고 갔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 확률이 거의 75%가량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설득을 할 때도 여러분들 조직 관리를 할 때도 리더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내 말투 자체가 일방적으로 툭툭 지시를 하는 듯한 그렇게 내뱉는 듯한 말투를 할 때 상대방은 생각보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럴 때 상대방의 행동을 이끄는 방식으로의 말을 이끌어낼 때 오히려 상대방은 본인이 스스로 말빚을 지기 때문에 그 이행 확률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무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국내 대기업들은 대부분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한 30분 정도 일장 연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팀 단위로 20명, 15명 단위로 쪼개서 팀 내부적으로 본인의 1년 비전을 팀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럴 때 이 그룹 A가 말했던 그룹 A에서 적용됐던 이 인지 부조화가 팀 내부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설득을 할 때, 협상을 할 때도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그 긍정적인 반응을 궁극적인 행동으로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한번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설득이 되면 상대방이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각도를 뒤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선행된 행동을 상대방으로부터 이끌면 상대방은 행동한 대로 설득이 된다라는 식으로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요구가 아닌 욕구에 집중하라라는 부분입니다. 협상을 학문의 영역으로 처음으로 끌어올린 하버드 로스쿨에서는 협상학을 7가지의 원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바로 포지션과 인터레스트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포지션과 인터레스트가 어떤 개념이냐? 이 빙산의 일각,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요. 포지션은 우리나라 말로 요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겉으로 서로가 표현하는 부분을 포지션, 즉 요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서로가 충족되어지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니즈를 우리는 인터레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욕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편의점에서 상대방이 코카콜라 한 병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가 뭐고 욕구가 뭐죠, 여러분들? 요구는 뭐다? 요구는 표현하는 것이다. 코카콜라 그 자체가 요구입니다, 그죠? 표현된 거. 핵심적인 욕구는 뭐죠? 코카콜라를 왜 달라고 할까요? 핵심적인 욕구는 갈증 해소입니다.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이 요구 차원에서만 계속 집착을 해서 딜이 결렬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갈증 해소라는 핵심적인 상대방의 욕구만 파악을 하면 굳이 코카콜라가 아니어도 포카리 스웨트를 줘도 되고 17차를 줘도 되고 생수를 줘도 되고 또 다른 이온 음료를 줘도 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옵션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상대방이 표현된 부분, 이 요구 차원에서만 부딪히고 갈등이 격해지고 감정이 격해져서 딜이 결렬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협상을 할 때 상대의 표면적인 요구보다 근원적인 욕구를 파악해야 상대가 설득이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욕구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욕구를 좀 숨기고요. 본인과 상대방의 대화에 있어서 욕구를 드러내는 것을 약간 좀 부끄럽다, 민망하다, 너무 노골적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협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욕구 투쟁의 장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니즈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철저히 목표 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기 때문에 욕구를 드러내는 것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욕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요구는 기본적으로 what과 관련된 차원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지? what과 관련된 차원입니다. 근데 욕구는요, why와 관련된 질문과 연결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지금 코카콜라를 찾는 이유가 뭐지? 그래서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할 때 기본적으로는 why와 관련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협상 초반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하면 좋을 핵심적인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상대방의 핵심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상대방의 핵심적인 염려사항이 무엇인지 본인만의 방법으로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협상을 하실 때, 대화를 하실 때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걸 원하고 있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갈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나요? 어떻게 상대방의 핵심적인 니즈를 파악을 하시나요? 주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을 연락을 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니즈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다든지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의 캐릭터와 또 제 캐릭터, 각각의 캐릭터에 맞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솔직한 화법을 구사를 합니다. 제 욕구를 먼저 좀 드러내면서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을 해본다는 것이죠. 본부장님, 이번 협상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니즈는 사실 이런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염려가 됩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핵심적인 니즈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좀 염려가 있는지 저한테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도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최대한 협조를 해서 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반에 접근을 할 때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은 생각보다 솔직하네, 나한테 우호적이네, 그리고 이 딜을 깨려고 문제를 삼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보다 초반 분위기가 좋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상대방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와 관련돼서 본인의 캐릭터에 맞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노력 없이 사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본인의 욕구와 본인의 니즈만 채우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협상이 결렬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야 저 사람 원하는 게 결국 그거였어?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 협상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파악을 해보면 철저한 자기중심성에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협상을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협상이 당연히 결렬될 수밖에 없고 본인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상대방도 그걸 재빨리 파악하고 상대방도 자기중심적으로 접근을 하고 결국은 이제 서로 간의 간극만 멀어지게 되면서 딜이 결렬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철저한 자기중심성은 특히 똑똑한 분들에게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본인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라는 식으로 접근할 때 상대방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나는 저 사람이랑은 거래를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철저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머릿속 지도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내 머릿속의 지도만 계속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머릿속에 어떤 지도들이 있는가. 이 지도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니즈는 무엇인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는 어떤가? 저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영향을 미치나? 저 사람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의 머릿속 지도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역지사지라는 표현도 있죠. 상대방 머릿속 지도를 떠올려라. 이 표현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협상학적으로 봤을 때 나와 상대방이 마주하고 있을 때 내 머릿속 지도보다는 상대방 머릿속 지도를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협상은 결국 상대방 입에서 예스가 나오지 않으면 결렬되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상대방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은 양측이 무시할 수 없는 제3자이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협상에서 가장 덜 중요한 사람이다.
이 점을 기억하지 않으면 결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협상을 할 때 대화 초반에 굉장히 분위기가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협상 초반에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좀 충족시켜줘야 될 것인가, 상대방의 핵심적인 욕구로 어떤 부분을 충족시켜줘야 분위기가 초반에 조금 부드럽게 가면서 나도 상대방도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협상 초반 여러분들께서 공략해야 되는 핵심적인 욕구는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방을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워낙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할 때 토익을 보고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워낙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보다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가만 고민을 하지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 차원에서는 고민이 적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즈니스를 할 때, 같이 일을 할 때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굉장히 돋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만이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식욕은 먹으면 되고 수면욕은 잠을 자면 되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사실 스스로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특징은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단점부터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본인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핵심적인 특징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여러분들로부터 인정받고자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게 동료일 수도 있고 그게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그게 상사일 수도 있고 상사도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협상에서 과연 상대를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 협상 테이블에서 여러분들 주로 상대의 어떤 부분을 좀 인정을 해 주시나요? 협상 테이블에서 처음 만났다. 어떤 부분을 좀 인정해 주시죠? 넥타이 색깔이 좋으시네요. 사실 뭐 이거는 크게 영혼 있는 인정은 아닙니다. 그죠? 이 인정의 핵심은 어떻게 커스터마이즈된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 특히 그 사람이 인정받기 원하는 그 부분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협상 사항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협상이 결코 길거리에 가다가 우리가 테헤란로에 가다가 갑자기 김 과장 우리 협상할래? 이런 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보통 두세 차례, 세네 차례, 길게는 몇 달간의 사전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분의 커스터마이즈된 인정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김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이메일로 좀 급하게 요청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워낙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사실은 되게 놀랬고 또 감사드리기도 했는데 실제로 만나 뵈니까 인상도 너무 좋으시네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바로 김 과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여러분들 잘 공략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질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을 만나기 10분 전에 오늘 그 사람 어떤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다면 관계의 질도 또 비즈니스의 질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협상을 시작할 때 이 인트로 부분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본인의 대화 습관들을 한번 좀 돌이켜 봤을 때 본인이 대화를 어느 정도로 지배하고 있는지, 본인의 대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주로 본인이 대화를 거의 지배를 하면서 폭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상사를 모시면서 같이 일을 해봤고 또 저도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주로 설득을 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말을 많이 해야만 설득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본인의 대화 패턴상 본인이 말을 하는 비중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비중이 몇 대 몇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몇 대 몇 정도 되시나요? 보통은 본인이 한 7 정도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한 3 정도 듣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그리고 한 5대 5 정도로 듣는 것만 해도 꽤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죠? 협상학자들은 설득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이 높은 대화의 비중을 3대 7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 정도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오히려 7 정도 들어줄 때 설득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면 굉장히 큰 감정적인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말에 집중해 주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 나를 존중하네. 심지어 내가 이 대화를 주도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감정적인 만족감을 아주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 듣는 과정에서 정보들도 얼마든지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본인 대화를 일방적으로 막 지배하면서 예를 들면 9대 1로 이야기를 한다. 내가 9만큼 이야기하고 상대방 이야기 1만큼 들어준다. 상대방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점심시간에 상사분과 점심을 먹는데 상사분이 거의 대화의 95%를 지배합니다. 본인은 대답만 하고 있어요. 이 점심 먹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도 않고 이건 대화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습관적인 대화의 패턴, 그 다음에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할 때 내가 너무 대화를 항상 지배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신다면 오히려 내가 초반에 어떤 질문들을 상대방에 던져서 적절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적 만족감까지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접근하면서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대화를 협상을 시작을 하신다면 생각보다 좋은 협상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목표의 중요성, 특히 목표는 수치화된 목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치화된 목표는 2가지 지점만큼은 반드시 수치화를 시켜서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한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요구와 욕구라는 개념이 있다. 빙산의 일각 이미지 중에서
이 요구라는 부분은 상대방과 내가 실제로 말을 하면서 표현하는 부분이고 그 이면에 있는 이 거대한 빙하 덩어리, 표현되지는 않지만 이 거래를 통해서, 이 협상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충족되어지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니즈가 바로 욕구다. 우리는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이 욕구를 파악을 하고 상대방과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협상 초반에 오프닝을 할 때 특히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강의는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할 때 기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기준을 활용한 이후에 상대방을 윈윈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키워서 창조적 대안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퀴를 다뤘죠. 지난 시간에 다룬 바퀴에 이어서 오늘은 자동차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의 시작은 볼타의 전지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알렉산더 볼타가 전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볼타가 만든 이 전지는 인류에게 새로운 도구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배터리죠, 배터리. 전기 자동차는 너무 쉽게 만들 수가 있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모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었죠. 대체적으로 전기 자동차 전성시대는 1899년부터 1919년 사이로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헨리 포드가 1913년에 그때부터는 가솔린 엔진에 올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이 자동차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1901년에 텍사스에서 유정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1920년대에 오일 생산이 피크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텍사스의 오일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그 석유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돼요. 가솔린 자동차 시대에 등장하는 여러 개의 그 모델들을 브랜드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는 마차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고 전기 자동차도 결국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알코올 자동차도 다 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탄생한 회사들이 이제 BMW, 벤틀리, 마즈다, 도요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들 회사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침범하고 특히 중동 쪽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이유는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 의도가 컸습니다. 그 석유 파동의 원인은 오페크가 석유 가격을 갑자기 올렸기 때문인데요. 오페크 석유 가격을 무기화하는 그 이면에는 아랍 민족주의가 있었고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서방의 선진국들이 사인을 한 환경 보호에 대한 협약이죠. 디젤 게이트가 터지게 됩니다. 폭스바겐이 자신들이 선전하는 클린 디젤이라는 엔진이 있었습니다. 사기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소프트웨어를 조절했던 것이죠.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조절했느냐. 전기자동차가 중요한 이유는 모터를 장착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자동차는 단순히 내연기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제어로 통신이든 어떤 것은 소프트웨어든 인공지능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제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